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저녁입니다. 여러분 다시 힘차게 만나 뵙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청주 육거리 시장을 갔습니다. 청주 육거리 종합시장. 대통령 후보 때 한번 가고 당선인 시절에도 한번 가고 그리고 대통령에 취임한 후 세 번째로 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역이 잘 살고 또 전통시장에 온기가 돌아야 국민 경제가 사는 것이다. 요즘 물가 계속 오르고 연료비 상승으로 우리 상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 상인들을 격려하고 민심을 청취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이런 헌법 정신. 이것이 바로 민생 현장인 전통시장에 오면 책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진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오늘 육거리, 청주 육거리 전통시장 방문과 그 상인 간담회에는 이 지역 국회의원 정우택 국회부의장,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 그리고 충북도지사 김영환 지사 등 관계자들이 함께했다고 합니다. 네, 화요일 저녁은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 재화벌 짚어보는 날입니다. 오늘 다뤄야 될 주제들이 참 많습니다. 며칠 전에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정부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우리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그리고 베트남 참전 용사들이 상당히 황당해하고 또 당혹해하는 이런 판결이 나왔는데 이 문제도 한번 짚어보겠고요. 또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 또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문제, 이상민 장관 탄핵 문제, 또 김명수의 꼼수, 또 윤미향이의 거의 그 무죄나 마찬가지인 판결. 요즘 이 법률적으로 짚어봐야 될 사안들이 계속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 잠시 후 재화를 짚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오늘 촌철살인 9곡지를 준비했습니다. 조금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네, 김여정을 제친 김주애. 김주애가 10살짜리 같은데 김여정이를 제친 것 같다는 정황이 여러 가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기념 우표를 자주 발행하는데 이번에 8종의 기념 우표를 발행하는 중에 5종의 우표에 김주애가 김정은과 함께하는 사진을 담았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며칠 전에 북한 군 건군절 열병식을 할 때 맨 앞에 김정은이가 백마 타고 가고 그 바로 뒤에 김주애로 추정되는 애가 백마를 타고 가는 장면이 등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김주애를 지금 적극적으로 띄우려고 하고 있다. 이게 이제 김정은이가 3대 세습인데 만약에 김주애로 권력이 넘어가면 4대 세습이 되는 겁니다. 동시에 그동안 사실상의 2인자로 알려졌던 김여정이,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는 김주애가 등장할 때 멀찍이 떨어져서 그걸 지켜보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적어도 요 며칠 사이에 북한의 향과 동정을 보면
10살짜리 김주애가 김여정이를 제친 것 같은 이런 상황인데, 뭐 하도 이 해괴망측한 일들이 뭐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는 북한이니까 10살짜리 김주애가 김정은이의 후계자로 실제로 등극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뭐 정보 관계자들이나 정부 측은 뭐 김주애가 어떻게 후계자 뭐 이런 반신반의하는 생각들인 것 같습니다만, 북한 모릅니다. 김정은이란 자 상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10살짜리가 북한을 통치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갑니다. 네, 북한 뭐 직맹, 직업총동맹이라고 하는 직맹이 보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김정은이가 보낸 거죠. 예, 김정은이가 보낸 연대사를 대놓고 낭독하고 홈페이지에 갖다 올린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민노총이죠. 경찰은 민노총 간부를 소환해서 아마 국가보안법 위반일 건데요. 그 혐의를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자유대한호국단입니다. 이번에도 오상종 단장의 그 자유대한호국단이 지난달 31일 이 연대사를 그리고 결의문을 낭독한 이 행동이 국가보안법상 금지된 반국가단체 찬양공어, 회합통신 등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이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 오늘 오후 2시에 민노총 김은형 부위원장, 이자가 직접 낭독을 했거든요. 그리고 함께 고발된 오은정 정교조 통일위원장, 내일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자들은 지난해 8월 13일 서울 중구 숭례문 남대문 인근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북한 조선직업총동맹 직맹이 보낸 연대사 그리고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직맹이 함께 작성한 남북노동자 결의문을 낭독했습니다. 이 결의문에는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한다는 등등의 정치 이념적 구호가 잔뜩 담겨 있었습니다. 조사, 수사, 처벌해야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현직 판사가 이 김명수의 꼼수를 비판하는 글을 사법부 내부통신망에 올렸습니다. 공개적으로 김명수의 꼼수,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위한 대면 심리를 대법원 규칙 개정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는 이 김명수의 꼼수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판사는 인천지법 부천지원 국양근 판사입니다. 국양근 판사는 대법원장님 형사소송 규칙 개정을 제고해 주십시오 라는 글을 올렸는데, 이 글에서 국양근 판사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심리하기 위한 심문을 하게 되면 압수수색 대상자에 대한 통지 및 일정 조율 등으로 신문기일이 영장 접수일로부터 최소 수일이 경과할 것인데, 그러면 결국 수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을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통지하면 수사 대상자가 신문기일이 지정됐으니 법관에게 최대한 소명해서 영장이 기각되게 해야겠다고 생각할지, 아니면 이거 잘못하면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증거부터 다 치우자 라고 생각할지. 아마 도둑놈들은 대부분 후자겠죠. 나쁜 도둑놈들, 더러운 도둑놈들은 무조건 후자로 갈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압수수색 대면 신문기는 당사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긍정적 측면보다는
신문기일 지정 자체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아지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 구기한근 판사의 주장입니다. 구기한근 판사는 또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법원이 신문을 직접 해야 되나? 라고 고민하는 사건은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들일 것이다. 아마도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대부분 사건 관계인도 이른바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런 사건에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을 미리 알리고 신문을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이 거악과의 전쟁을 이런 방식으로 과연 할 수 있겠느냐? 네. 김명수 꼼수에 대해서 현직 판사가 공개적으로 이름을 걸고 비판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말도 안 되는 꼼수짓이니까 판사가 들고 일어났는데 아마 수많은 현직 판사들이 공감하고 김명수 꼼수를 비판하는 댓글들을 또는 기고문을 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시게. 자, 다음으로 갑니다. 김만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금 김만배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찰이 했습니다. 검찰은 김만배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김만배가 은닉한 범죄 수익이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이들에게 흘러들어갔다고 판단하고 관련 수사를 좀 제대로 하기 위해서 김만배를 구속해야 된다. 이렇게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 반부패 수사 1부입니다. 김만배를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김만배는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 보전 명령이 내려진 뒤 이 범죄 수익을 추징 보전하라는 명령이 이루어진 뒤 그 집행에 대비해서 동창 박모에게 142억 상당의 수표, 실물을 숨기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증거 은닉 교사죠. 또 검찰은 김만배가 2021년 9월께 인테리어 업자 김모에게 대장동 사건의 증거가 저장된 본인의 휴대폰을 불태워버리게 한 혐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50억 클럽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방대하고 치밀한 조사가 필요한데 이번 구속영장 청구도 자금 추적 등 기초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로비 의혹 수사의 일환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만배의 불법 자금을 추적해서 50억 클럽 관련자들에게 흘러들어간 자금이 있는지 계속 추적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김만배를 구속영장 청구를 했으니까 상당한 수사 진전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됩니다. 이 문제는 잠시 후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 좀 자세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갑니다. 정성호 이 좌파 정치인이자가 정진상이 김용일을 만나서 입을 다물라,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너네는 이제 그때부터 탄탄대로다. 그때까지는 입 다물고 있는 게 좋을 거야. 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도 있는 이 발언을 장소 변경 접견, 이른바 특별 접견을 통해서 한 사실이 그 접견에 참관한 교도관의 메모를 통해서 확인이 됐다는 사실은 제가 오늘 아침에 전해드렸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정성호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혔는데 뭐 덕담한 거다라고 하면서도
오해의 소지는 있다. 이렇게 한글을 물러섰습니다. 오해의 소지는 있다. 본인이 얘기를 한 것이 오해의 소지는 있다고 했다면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할 만한 정황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성호가 정진상과 면회하면서, 그것도 일반 면회가 아니고 장소 변경 접견이라는 특별 면회를 하면서 이대로 가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고 발언한 것은 팩트인데,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 후회된다 그랬어요. 후회된다. 보통 잘못을 인정할 때 하는 말이 후회된답니다. 후회가 되기도 하는데, 저는 정진상, 김용 두 사람하고 6, 7년 전부터 잘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인간적인 도리상 한 말이다. 6, 7년 전부터 잘 안다면 성남시장 시절부터 잘 안다는 뜻인데, 정성호도 좀 제대로 들여다봐야 되겠네요. 그 당시 제가 어떤 취지의 얘기를 했는지는 옆에 있었던 교도관이 작성한 메모록 전체를 공개하면 다 드러날 것이다. 검찰이 다 보고되고 접견 내용을 검사들이 파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입막음을 하려고 했다면 그게 말이 되는 것인가 이랬는데, 제가 아침에도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장소 변경 접견은 이른바 특별 면회는 칸막이도 없고 손도 잡고 할 수 있지만 교도관이 입회합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범인들끼리, 사건 관련자들끼리 입을 맞추기 위해서 장소 변경 접견이라고 하는 특별면회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메모하죠. 그리고 당연히 그 메모는 검찰한테 보고되고 사건 담당 검사한테도 보고가 됩니다. 정성호가 그런 줄 알면서도, 정성호도 변호사니까 그런 줄 알 겁니다. 그리고 변호사 장소 변경 접견을 할 때 교도관이 옆에서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메모를 하거든요. 당연히 알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호 말은 뭐냐면,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회유하려고 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오해의 소지 또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얼마나 상황이 급했으면 이 둘이한테 입막음을 하려고 시도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이가 감옥에 가냐 안 가냐의 문제고, 정진상이, 김용희가 자칫 입을 잘못 놀면 그걸로 끝나는 상황이니까 이재명의 좌장입니다. 이재명 전체 세력의 좌장입니다. 이자가 직접 나서서, 그 정도, 정성호 정도가 안 나서면 정진상이나 김용희가 다 지그들보다 알로 보고 있는 초조해선들이 와갖고서 뭐라 그런들 그게 귀에나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직접 가거나 아니면 정성호 정도가 가서 정진상이하고 김용희한테 이재명이가 대통령 돼. 좀 참어. 버티면 돼. 라고 얘기를 해야 비로소 입이 막아지고 회유가 가능할 정도로 상황이 절박했던 것 아니냐. 저는 거꾸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의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오히려 적반하장, 공격이 최선의 방어하는 식으로 검찰을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특별 면회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는데, 이거 비밀 누설에 관여한 검사들에 대한 고발을 추진할 것이다 이랬습니다. 우선 이 특별 면회 과정에서 정성호와 김용희가 한 발언은 이게 사적 발언이 아닙니다. 교도관이 다 메모를 하는 공식 문서로 정리되는 발언들이에요.
그것은 사건 담당자한테 즉각 보고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무슨 사적인 대화를 엿듣기나 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교묘하게 몰아붙이고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건관계 발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수사검사는 이 발언의 진위, 이 발언의 취지, 이 발언의 배경 등을 더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의 논평입니다. 검찰이 정성호 의원의 접견 내용을 왜곡해서 비열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정말 가증스럽다. 뭐 이랬는데, 그리고 정성호는 뭐 교도관이 메모했는데 그 메모 내용을 다 까도 좋다 이랬어요. 그러나 수사는 검찰이 하는 거지 정성호가 하는 것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검찰이 수사의 필요에 따라서 이 수사 자료들을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하여튼 이 좌파들, 특히 종북주사파 이 극자 세력들 말이죠. 자기들이 조금만 불리하면 바로 적반하장 전략을 구사합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그게 먹힐 때가 있지. 본인이, 정성호 본인이 이거 오해 소지가 있다. 내가 그런 말을 한 거 후회한다고까지 했던 그 발언을 가지고 검찰을 다시 공격을 해요. 검찰이 수사상 필요한 것이 아니면 이게 공문서이기 때문에 함부로 공개하지 않을 것이니까 뭐 다 까도 좋다고까지 한 것 같은데 진짜 다 까볼까요? 정성호, 정진상, 김영희가 어떤 얘기들을 장소 변경 접견이라는 특별 면회 형식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았는지.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재명 문자 폭탄을 자제하라. 내부 균열은 안 된다. 이재명이도 지금 잔뜩 쫄았어요. 이게 곧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올 것 같은데 뭐 많이도 필요 없어요. 한 30명만 반란표 던져버리면 이재명이 그날로 감옥 가는 겁니다. 지금 잔뜩 쫄아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비명계 반명계 자기랑 맞서겠다는 감히 맞서겠다는 국회의원들을 아예 막 밀어붙이고 잡돌이를 할 건데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한번 좀 봐주세요 하고 머리 조아리고 다녀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딸들한테 야, 그 사람들 더 자극하지 마. 정신 좀 차려. 지금 내가 불리한 상황이야. 걔네들 너무 자극하지 마. 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간질에 속지 마라. 안에서 심각하게 균열이 오는 것이 제일 무섭다. 정부 여당을 겨냥해서 상대의 작전은 명확하다. 최고 상대 작전의 포인트는 이재명에게 죄를 만들어 덮어 씌우는 것이다. 그러니 나를 막아야 된다. 그렇죠? 이 얘기는 그거 아닙니까? 상대의 작전이 이재명 죽이니까 우리 작전은 이재명 살리기다. 이재명 살리게 하려면 반란표 단속해야 된다. 반란표 단속하려면 걔네 감정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개딸들아, 지금 좌표 찍게 하고 문자폭탄하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차이가 큰들 우리가 상대해야 할 상대보다 차이가 크겠느냐. 내부 균열 절대 안 된다. 좀 부족해 보이고 달라 보여도 용인해야 한다. 서로 의심하게 해서 서로 싸우게 하면 그게 제일 힘 안 들이고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댓글 폭탄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뭐 이랬는데 이거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이런 짓을 해본 놈이니까 이걸 제일 겁내는 것 같아요. 6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그때 바로 이 자들이 자유파를 분열시켰어요. 김무성이 유승민이 살살 꼬셔내가지고 집단적 배신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 단단하던 박근혜 권력을,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고 박근혜를 감옥에 보냈던 겁니다. 이것들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분열되면은 공면한다는 것을 해본 놈들이니까 잘 아는 거예요. 더구나 이재명이는 당장 자기가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부 균열, 내부 분열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개딸들의 과잉 충성, 문자폭탄 이런 걸 스스로 알아서 자제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힘도 내부 이 전당대회 양상이 뭐 내부 균열과 분열을 걱정할 정도로 좀 과열돼 있는데, 한 번 당하면 실수지만 두 번 당하면 무능이다. 한 번 당하면 실수지만 두 번 당하면 바보다. 우리가 6년 전에 좌파들의 자유우파 분열책에 놀아나는 바람에 정말 모든 걸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사실은 모든 걸 잃었었죠. 그러다 6년간 정말 고심참담한 투쟁을 통해서 간신히 되찾았는데, 좌파들이 해봤으니까,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확인했으니까 다시 우리 자유우파를 어떻게든 분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업에 들어갔어요. 유승민이 이준석이를 살살 뒤에서 부추겨서 뭐 택도 아닌 천하람이 같은 자를 당대표로 내고, 뭐 김용태, 허은하를 최고위원으로 하고, 이기인이를 뭐 청년 최고위원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이 자들이 공동으로 슬로건 내고 공동으로 메시지 내고 1인 2표제 최고위원 선거 방식을 악용해가지고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어떻게든 지도부에 한 명이라도 더 집어넣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이번 정대는 김기현이나 안철수냐 황교안이냐가 아니다. 자유우파 세력이냐 배신자 집단 세력이냐 의 세력적 싸움이다. 이번 전대야말로 유승민, 이준석 이 배신자 집단들을 완전히 이 당에서 축출하는 선거가 돼야 된다. 제가 이렇게 이번 전대의 성격을 규정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이재명이가 하는 얘기는 바로 그런 맥락에 있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분열되면 자기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자유우파가 분열되면 자유우파가 죽고, 종북주사파 극자 세력이 분열되면 종북주사파 극자 세력이 죽는 겁니다. 분열되지 않기 위해서 과잉 충성분자들을 단속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이재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유우파는 6년 전에 당하고 나서도 당장 고승국 TV를 향해서 좌파 찍게 하는 우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우리가 어떤 적들과 맞서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또 동포청을 설치하는 것도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보훈처는 62년 만에 부로 승격합니다. 그리고 동포청은 이번에 처음으로 신설됩니다. 이런 정부 조직법 개정안에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여야 합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을 어떻게 대우하는지가 그 나라 국격을 보여준다. 미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들처럼 보훈부처를 부로 운영하는 것은 결국 국가 정체성 확립과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부로 승격이 되면 사실은 지금 보훈처지만 박민식 처장은 장관급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로
승격이 되면 명실상부한 부처가 되고 장관이 되고 국무위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관부처와 같은 부로서 대등한 협의가 가능해지고 독자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정책을 추진하는데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도 있게 됩니다. 아주 잘 됐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공약으로 보훈처의 보훈부 승격과 동시에 재외동포청 신설을 제시했습니다. 730만 명 재외동포들의 수건,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겠다. 이게 대통령 공약이었는데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730만 명입니다만 제가 여러 해외 교포들과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면서는 통칭 1000만 명의 해외 교포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0만 명. 이 재외동포청은 기존의 여러 부처와 기관에서 흩어져 있던 재외동포 정책을 통합해서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게 될 건데요. 현재 재외동포 관련 업무는 외교부가 재외동포 지원 정책을, 법무부가 출입국 관련 업무를, 교육부가 재외동포 교육 업무를, 그리고 병무청이 병력 관리를 맡는 등 여러 부처에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걸 한 군데로 모아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겁니다. 네, 오랜만에 국회가 일 하나를 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갑니다. 네, 지금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잠깐 스케치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부산에서 부울경 합동연설회가 있었는데 김기현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부산의 자랑스러운 오선 의원 조경태 의원과 만나서 둘이 손잡고 김기현을 대표로 만들기로 합의를 봤다. 네, 김조 연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네, 부울경 합동연설회에서는 김조 연대, 김나 연대 뭐 이런 구호들이 나왔는데 김기현은 김조연대, 김나연대, 김조연대는 김기현 조경태, 김나연대는 김기현 나경원이죠. 김조연대, 김나연대 잘들 보셨습니까? 우리 당이 당내 대통합을 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소수당이라 개인 플레이에서는 못 이깁니다. 팀 플레이를 해야 합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의 맞짱 떠서 최일선에서 싸우면서 뚝심과 배짱으로 대선 승리를 일궈냈습니다. 싸움 하는데 싸움은 제가 전문입니다. 저는 대선 과정에서 싸우다가 7번 고소 고발 당했습니다. 문재인이가 저 김기현을 죽이려고 압수수색 체포구금 영장 신청을 무려 39번을 했는데 그 문재인과 싸워 이긴 사람입니다. 네, 그러면서 집권당 대표는 대표가 줏대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국민의 줏대를 세워드리고 당원의 줏대를 세워드리는 자리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김기현을 향해서 줏대 없다라고 하는 비판이 쏟아지자 내 줏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줏대, 당원의 줏대가 중요하다.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안철수는 국민의힘에서 뼈를 묻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권 교체에 공헌한 제게 남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나? 오직 정권의 성공, 대통령의 성공, 국민의 행복뿐이다. 그래야 단일화의 결단이 옳았음을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누구보다 대통령의 성공이 절박한 사람이 저 안철수다. 제 아내 김미경 교수는 평생 공부만 알아서 한 번도 당적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작년에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랑스러운 국민의힘 당원이 됐다. 저와 제 가족은 국민의힘에 완전히 뿌리 내렸다. 국민의힘은 제가 봉사할 마지막 정당이다. 저는 국민의힘에서 뼈를 묻을 것이다. 당이 원한다면 어디든지 출마하겠다. 이재명과 붙으라면 기꺼이 붙겠다. 이 정체성 공격을 지금 받고 있는 안철수, 당의 뼈를 묻겠다 그러면서
아내인 김미경 교수가 평생 처음으로 국민의힘 당적을 가졌다는 얘기까지 하면서 호소했습니다. 황교안은 김기현이나 안철수나 아직 우리 당대표가 아니다. 국민들께서 막무가내 민주당의 불의에 맞서 싸우고 정의를 세워나가는 강한 정당을 원한다. 강한 정당을 원한다. 거대 야당의 횡포에 맞서 강하게 싸워야 한다. 이번에 대표로 나온 후보들에게 묻고 싶다. 생명을 건 단식 해봤나? 신념을 지키기 위한 삭발 해봤나? 선당 후사를 위해 험지 출마 해봤나? 저 황교안은 해봤다. 평생을 종북 좌파와 싸워서 그들을 무찌르기 위해 평생 투쟁했다. 황교안의 호소였습니다. 최근 전당대회에서 대통령과 당 관계에 대한 언급들이 각 후보들 사이에서 계속 제기되자 대통령실이 아주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전당대회 이후 당정 협의를 확대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겁니다. 당정대 협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월 전당대회가 끝나고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 핵심 현안을 두고 당과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더 자주 만나 의견을 나누게 될 것이다. 대통령실 내부에 이런 원칙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당과 정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고위 당정 협의회. 사실 이건 이미 가동되고 있는데 지난달 8일, 1월 8일 마지막으로 열리고 한 달 이상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전대회가 막 시작될 무렵이라 그랬던 것 같은데 대통령실과 정부는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 그동안 밀린 정책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당 대표와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되든 대통령실로서는 당과 혼연일체가 돼 국정을 챙겨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촌철살인으로 가겠습니다. 네, 고성구TV의 여론조사가 어제 10시에 발표됐습니다. 어제 10시에 저희는 모든 언론사에게 여론조사 내용을 공개하고 엠바고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에 대한 해설을 고성구TV가 이제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 후 오늘 조금 전 저녁 방송 시작하기 전까지 저희가 확인한 바로 우리나라의 30개 이상의 언론사들이 저희 고성구TV가 여론조사 평판연구소 코프라와 함께 손잡고 진행한 제2차 국민의힘 전대 관련 여론조사를 인용 보도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기사들이 다 저희 고성구TV의 여론조사를 보도한 언론들의 기사들입니다. 최소 30개인데 더 늘 수도 있어서 제가 최소 30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고성구TV와 코프라 한국여론평판연구소의 조사를 인용 보도한 언론을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 본 언론도 있는데요.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시아경제, 시사위크, 데일리 한국, 한국경제, TV조선, 머니투데이, 뉴데일리, UPI 뉴스, 청년일보, 시사저널, 더 퍼블릭, 메트로, 매일경제, BBS 뉴스, 브릿지경제, 대구신문, 조선비즈, 강원도민일보, 서울신문, 전국매일신문, 뷰스앤뉴스, 디지털타임스, 글로벌경제신문, 이데일리,
매일신문, 남도일보, 연합뉴스, 파이낸셜 뉴스, 아시아투데이, 세계일보, 중부일보 등입니다. 저희 조사에 대해서 인용 보도를 각 언론사들이 한 것은 저희 조사가 보도 가치가 있다고 언론사들이 평가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언론사 지면이나 신문 경우에 지면이나 또는 뭐 TV 또는 비라디오 경우에 사실은 게재하거나 전해해야 될 뉴스가 폭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뉴스 가치가 있는 것들을 가려내서 지면에 실리거나 뉴스에 전파를 타는 겁니다. 저는 저희 고성구TV와 여론조사 평판연구소가 2000샘플의 조사를 2번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800여 명, 윤석열 대통령 적극 지지층 600여 명,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 1차 조사에서는 200여 명, 2차 조사에서는 300여 명을 판별해내고 이들에 대한 심층조사를 함으로써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 100% 당원 투표라고 하는 이 룰에 어쨌든 가장 가깝게 다가가서 조사를 할 수 있었고, 그 조사 내용을 공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각 후보나 캠프에서 객관적인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전략 전술을 짜거나 수정할 수 있게끔 제시했다는 데 자부심을 갖습니다. 과학적 선거운동을 위한 기본 데이터를 저희들이 생성해서 제시했다는데 자부심을 갖습니다. 또 자유파 국민들과 국민의힘 당원 지지자들, 그리고 우리 고성구TV 시청자들께 상대적입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 발표되고 있는 수많은 여론조사 중에 가장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에 근사한 가까운 그런 여론조사를 진행 제시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성숙하고도 현명한 정치적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됐다는 점에 대해서 또한 자부심을 갖습니다. 저희들의 이런 조사에 저희들이 실시한 조사, 고성구TV와 한국여론평판연구소 코프라가 실시한 이 조사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정치적으로 의미 있다고 하는 것을 30개 이상의 언론이 주요 기사로 다루고 있다는 데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저희 고성구TV와 여론조사 평판 연구소의 조사에 관심을 보여주시고 또 지면 또는 시간을 할애해서 보도해 주신 다른 언론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쉽지 않은 이 조사를 가능하게 해준 많은 이름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고성TV 여론조사로 이번 전당대회 본격적으로 시작될 무렵에 큰 구도가 잡혔다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다자조사에서의 1등과 2등의 그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차이,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 윤석열 대통령 적극 지지층,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으로 이렇게 세분해서 양자 대결, 가상 대결을 김기현 안철수, 김기현 천하람, 김기현 황교안까지 하고, 그걸 통해서 전당대회의 어떤 구도와 양상을 객관적인 수치로
판단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전당대회 초반에 판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됐다. 또 이 판세를 좀 정확하게 알게 됐다고 이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들 더 열심히 여러분들께 더 좋은 데이터, 더 좋은, 더 정확한 인포메이션, 그리고 더 균형 잡힌 뉴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고성구TV 여론조사, 고성구TV와 한국 여론조사 평판연구소 코프라가 함께 실시한 1차 여론조사와 2차 여론조사 모두 선관위 산하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이 두 영상에 대한 보도를 저희 고성구TV를 통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로이데이터까지 기재되어 있는, 로이데이터까지 공개되어 있는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조사를 직접 보시면 선거 실무자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그런 로데이터까지는 괜찮다, 도대체 구도가 어떤 거냐 정도를 아실 생각이시면 2월 1일 고성구TV 밤 10시 여론조사 발표와 어제 2월 13일 2주 만에 저희들이 실시한 제2차 조사에 대한 어젯밤 10시 13일 10시 밤 10시에 발표한 여론조사 해설 두 동영상만 보셔도 대체로 지금 전당대회 흐름이 어떻게 가는구나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촌철살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